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허리케인 아이반이 예고된 2004년 9월 초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 방송국에 출연하던 미셸 존스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허리케인이 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초대합니다. 그렇게 이모 부부가 왔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세 사람은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같은 달 9월 15일 이틀 전부터 갑자기 소식이 끊긴 미셸이 걱정되었던 그녀의 친구가 미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한 집에서 그녀는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목을 매달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지금부터 플로리다를 경악시킨 한 연쇄살인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오늘은 이 피해자 이름인가요? 아니면 뭐 가해자 이름? 미셸 존스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오면 시작을 하네요. 지금 점점 들어보면 아실 테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원래 저번 주에 제가 하려던 사람이 예고를 해드렸던 사람은 루이스 가라비토였는데 이제 제가 조사하던 중에 이 사건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을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좀 신선하다. 약간 요즘에 좀 신선한 소재에 목말라 있던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좀 자극이 됐던 사건이라서 루이스 가라비토보다 먼저 이 사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2004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뭔가 우리랑 생애가 겹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아예 소개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아, 그래요? 그렇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2004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소개가 안 됐는데 굉장히 살인 사건도 흥미진진하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하튼 좀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이 있다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미셸 존스가 일단 여자죠. 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목매달은 남자의 시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전에 이모 부부가 왔다고 했잖아요. 목맨 사람은 이모 부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어쨌건 그게 궁금한데 2004년의 사건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모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네.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에 좀 집이 더 튼튼했나 봐요. 미셸의 집이. 쉘터라고 하죠. 우리는 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잘 없는데 미국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쉘터라고 해서 방호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제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방공호 방공호 같은 개념이 집이 있나 봐요. 저쪽은 그런 게 허리케인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에 그 방공호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던 조카 집으로 같이 오라. 허리케인 동안 피하자라고 해서 이제 조카인 미셸 존스가 이모부와 이모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막 허리케인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 잔디를 뛰어가가지고 밑에 문을 열고 밑에 지하로 막 들어가는 그건가? 그거는 토네이도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숨는 곳. 그러니까 그 숨는 곳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났고. 아, 그래요? 그냥 집 자체가 좀 튼튼해서 그쪽으로 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쉘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벽돌로 만든 돼지네 집이네요. 그런 것 같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튼튼한 집을 갖고 있던 미셸 존스가 이모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네. 미셸이 아까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나운서였나요? 예, 뭐 골프 방송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올랜도라는 도시에 골프 방송이 있었는데 그쪽에 자주 출연하던 방송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골프 선수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어쨌든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서 나름 뭐 솔직히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뭐 막 그쪽 인터뷰 내용들은 굉장히 예쁘고 뭐 이제 인기 있는 여자 방송인이었다라고 합니다. 37살이요. 우리나라 나이는 아니고 이제 미국식으로 타면 37살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스트 썰이 이제 굉장히 눈이 높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마세요. 이게 유튜브 영상일 때는 사진이 같이 나오죠. 사진이 같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이. 이쁜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다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이모는 그래서 당시 37살의 미셸 존스가 이모는 누구였나요? 테리 브란트 46살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미셸 존스랑
이모랑 조카 사이가 아니라 그냥 큰언니 뻘쯤 되는 사람이었죠. 그렇네요. 사실은. 9살 차이밖에 안 났네요. 네. 그래서 언니 같은 이모를 모셔왔네요. 네, 그리고 테리 블란트. 그리고 테리 블란트고 남편이 찰리 블란트라고 해서 이모보다 한 살 더 많은 47살.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나이를 보면 그냥 뭐 이모부라기보다는 그냥 큰 오빠, 큰 오빠, 큰 언니 이런 느낌이 아니면 뭐 언니, 형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경칭 이런 게 없고 뭐 이름 부르고 이런 거 경우니까 많으니까. 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친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처제를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아요. 처제가 아니죠. 처조카죠, 처조카. 처조카지. 나까지 친동생으로 생각했네. 네, 처조카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또 이게 미셸 같은 경우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다른 주에 계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하고 이모부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찰리 브란트가 유독 자기 처조카를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조카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변 동료들한테 그 미셸 존스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 처조카는 뭐 미셸 존스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처조카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식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네.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건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게 란제리 쇼 아니야? 란제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전 그거 항상 그거 생각해서 반지라든지 이런 거 그런 부가 빅토리아 시크릿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렸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굉장히 모델들에게 영광스러운 쇼로만 알고 있는데 자세는 몰라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건 그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남자가 아까 죽었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찰리 브란트 이모부 조카를 너무 아낀 나머지 이모의 시기를 얻어서 혹시 이모부가 죽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추리를 좀 상상이 드는데 그렇죠. 넘어가 보죠. 네. 9월 2일인가요? 9월 2일에 아마 미셸 존스 집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연락이 9월 15일에 그 찰리 브란트의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는 연락이 됐다고 해요. 9월 13일. 근데 9월 13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네. 9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어쨌건 세 사람이 화목하게 지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9월 13일까지 이제 미셸 같은 경우가 친구라든지 이제 어머니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연락을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9월 13일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연락이 끊겨서 이틀 동안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뭐 친구가 찾아왔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궁금해요. 그 실종되기 전에 어떻게 실종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9월 13일까지 이제 원래 이모부부는 9월 13일 전에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사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13일까지 안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미셸 존스의 마지막 연락쯤에는 이제 우리 이모부부랑 이제 가볍게 한잔하고 있다. 13일 저녁부터 한잔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9월 13일에 저녁에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9월 13일에 친구가 원래 약속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미셸 존스 집에 갔는데 안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인기척이 없어졌고 그래서 뭐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돼서 그 친구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15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15일에 걱정이 된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본 거죠. 그렇군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니까 밖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연락이 없어서 가 보니까 뭐 신문도 그대로 있고 들어간 흔적도 없고 뭐 배달된 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친구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고 뒷문인가에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목이 매달린 찰리 브란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어요. 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찰리 브란트 시체만 발견했나요? 아니면 나머지 두 사람도 찾아냈나요? 다음에 시체를 바로 발견됩니다. 바로 발견했어요. 그럼 다 죽은 거네? 그렇죠. 일가족은 아니지만 지금 그 집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 과연 누가 범인이냐는 거지 여기서는. 네. 이제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누가 범인이었습니까? 일단 범죄 현장이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테리 브란트 같은 경우는 가슴에 수차례 칼이 찔린 채 사망한 모습이었고 안방 그러니까 침실에서는 미셸이 난도질을 당한 채 살았던 거죠. 특히 신체 절단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목이 거의 배인 상태였고 장기가 다 파헤쳐져 있고 특히
심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네, 심장. 네. 그렇군요. 장기를 해치할 정도의 뭔가 분노가 느껴지는 정도의 사례네요. 그리고 찰리 브란트의 경우 침대볼을 써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거죠. 자살했다고? 네, 자살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왜 자살로 알 수 있냐면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살인 도구가 그 집에서 쓰이던 칼이었던 거죠. 희생자들 역시 저항 흔적이 거의 없고 저항 흔적이 없었다. 별로 없었다. 특히 찰리 브란트 같은 경우는 사망 직전에 아마 목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살로 보는 거죠, 이제부터. 두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라고 결론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범인이 등장한 거구나. 네, 찰리 그렇죠. 브란트로 결정이 완전히 된 거구나. 찰리 브란트죠. 생각 못했던 일이네요. 모르셨나요? 아니 난 그렇군요. 처음에 그냥 발견한 시체가 연쇄살인범의 시체네. 그렇죠. 지금 연쇄살인범이 아니죠, 지금상으로는. 그치, 아직은 아니지. 두 예. 명 그것도 연속살인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해드렸죠. 시체가 굉장히 난도질돼 있고 음. 한 명이 뭐 수차례 찔려 있고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연쇄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연쇄살인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뭐냐면 시체는 자꾸 발견되는데 범인이 안 나타나던가 아니면 아예 범인이 나타나 버렸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시체가 와르르 나온다든가. 찰리 브란트 같은 경우는 전자는 아니었던 거죠. 후자에 가까운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 후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후자에 좀 가깝죠. 뭐 연쇄살인범이 먼저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찰리 브란트가 그러니까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찰리 브란트는 누구냐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연쇄살인범하고 자살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연쇄살인범들이 범행 직후에 자살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예를 들어 레너드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소개 안 했는데 레너드 레이크라든지 그 독일에서도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칼 링케라는 연쇄살인범, 그리고 굉장히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었던 프레드 웨스트라는 살인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스미다 미오코. 저번이 아니군요. 저번이군요. 근데 스미다 미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살에 대해서 의혹이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스미다 미오코요? 예. 왜요? 아닌가요? 스미다 미오코는 자살에 의혹이 없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정보를 또 얻으셨나 싶어서. 아니, 그 구글에 의혹에 관련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진짜 스미다 미오코요? 예. 그런가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건 있었는데. 스미다 미오코, 그러니까 스미다 미오코는 뭐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지적했지만 그 스미다 미오코의 그 양조카죠. 자기랑 같이 체포됐던 살인범으로 체포됐던 이 마사노리라든지 내연남이었던 정 무슨 그 사람들이 제일 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미다 미오코도 제일 한인계가 아니냐 그런 의혹은 있지만 글쎄요, 그 사람 자살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제 잘못 봤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뭐 마지막에 죽일 사람에서 자기를 죽인다라는 또 얘기를 썰이 예전에 친구한테 들었다라고 한번 방송에 얘기했다가 누군가가 또 이제 그 반박글을 올린 적도 있었고 그런 정도로 어쨌건 연쇄살인범들이 자살을 하는 케이스는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직접 목숨을 끊지 않지만 그 간접적 자기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죠.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는 보호 감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보호 감찰을 거부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많은 교도소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그 동료 죄수들의 택시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호 감찰을 하지 않았던 거는 간접적 자기 자살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다뤘던 폴 존 놀스 같은 경우죠. 경찰한테 달려들다가 총 맞아서 죽잖아요. 네. 거기서 경찰한테 달려들어서 자기가 무슨 수로 살아남아 더 탈출을 할 수 있겠으며. 근데 폴 존 놀스 같은 경우는 꼭 자살해 보기도 힘든 게 그게 성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자기가 무장하고 있었을 테니까. 여하튼 이제 그러니까 이 자살을 어쨌든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런 원인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체포와 수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들은 차라리 갇힐 바에 죽겠다.
갇혀서 이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서 아니면 동료 재소들의 위협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난 자살하고 말겠다. 이렇게 생존, 예전에 소장님이 스미다 미요코 편 때 얘기하셨던 생존이 아니라 삶이라를 추구하는데 삶이 이렇게 불가능해진 시점에 와서 그것을 절망해서 결국 자살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체포와 수감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뭐 제프리 다머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씩. 이게 뭐 붙잡아주는 여성을 어떤 연쇄살인마들은 이제 막 어떤 여성들을 계속 살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여성을 잡아두고 있다가 이 여성을 풀어주면서 심지어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비행기 타켓을 끊어서 보내주는 이런 살인마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자기 파멸이죠, 일종. 이거는 이 사람 자살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파멸을 스스로 한 거죠. 자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런 자기 파멸의 확장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되게 제프리 다머가 떠오르는 얘기긴 하네요. 이건 또. 이거 헤럴드 셰퍼 우리들의 경전인 이제 그 경전을 쓴 헤럴드 셰퍼가 제프리 다머를 묘사했기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기 파멸의 연장선상에서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 연쇄살인이 딱 어느 순간 딱 그치고 범인이 결국 잡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서도 연쇄살인이 자살했을 거다, 연쇄살인범이 자살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건요. 잭 더 리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살했을 거다, 아니면 뭐 살해당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살이 문제점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자살하면 이제 범행이 끝나니까 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쇄살인 자체가 시신이 다량 발견돼서 연쇄살인임이 인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연쇄살인 그 자체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범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연쇄살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연쇄살인범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건 전개 자체를. 이 사람이 말을 해줘야지 희생자들이 어떻게 희생됐고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사람들 희생자들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파헤치기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리 리지웨이를 사용시키지 않으면서 얻으려 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죽어버리면 얻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게리 리지웨이가 정말에 이제 사형 판결이 안 나고 그 사법거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맹비난이 저렇게 악랄한 인간을 왜 살려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내렸던 검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는 건 좀 쉽지만 그 사람이 의해 희생됐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알고 싶어했던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임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이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누구를 죽였고 왜 죽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관련해서 나한테 뭐 추천해준 미드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추천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카페에 이제 카프카님이라는 분께서 트루 디텍티브라는 미국 드라마를 그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봤었어요. 네. 안 보다가 여기 매튜 맥커니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인터스텔라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인터스텔라 보러 가기 전에 이걸 다운 받아놓고 갔거든요. 다운. 그때 봤는데 인터스텔라에서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매튜 맥커니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트루 디텍티브? 네, 트루 디텍티브가 되게 재밌는데 물론 이제 극으로 꾸미기 위해서 연쇄살인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약간 멀게 극으로 꾸미다 보니까 약간 과장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쳤는 연쇄살인이 잘 드러나지. 그러니까 개별 사건은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게 연쇄살인으로 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트루 디텍티브가 다루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죠. 범인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찰리 브란트로 돌아가 봅시다. 네. 그 사람이 초범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오늘 게스트설이 가지고 왔을 거란 예상은 드는데 도대체 왜 초범이었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살인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찰리 브란트의 인생을 좀 돌아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정리하셨네요. 저희 좀 약간 방만하게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네. 찰리 브란트는 이제 1971년 원래는 인디애나 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두 여동생과 함께 원만한 화목한 가정 속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집안 환경도 괜찮았고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971년에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요.
바로 욕실에 있던 어머니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 어머니를 총으로 쏴서 살인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아버지도 일단 아버지부터 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부터 먼저 공격하고 어머니를 공격했던가 아니면 서로 순서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아버지 역시 총으로 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납니다. 잠깐 71년이면 몇 살이야? 찰리 브란트가 5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쳐도 15, 그 미국 나이로 치면 14살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지도 쐈어? 예, 아버지도 쏘고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누나가 이제 온 거예요. 예. 누나랑 이제 마주친 거죠. 그 누나는 이제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찰리 브란트가 다행히 누나는 공격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웃집으로 가서 근데 첫 번째 이웃집에 갔을 때는 막 두드렸는데 바로 안 나와서 이제 누나가 다급한 나머지 딴 집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누나가 딴 데로 간 상태에서 이제 이웃집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찰리 브란트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몰랐던 거예요. 이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뭔 일이니 이렇게 하니까 찰리 브란트가 멍하니 있다가 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른 집으로 간 누나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찰리 브란트를 체포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어떤 형을 받았을지 궁금한데 일단 어리단 말이야. 어리지만 임신한 어머니를 죽였고 아버지도 살인 미수 정도의 사건인데 어떤 형을 받았을까? 너무 어려서 인디애나 주법이 그래서인지 너무 어린 나이라서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적 처벌이 아예 없었어? 네. 그래도 뭐 그러면 뭔가 다른데 감호를 받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법원이 세 가지 다른 기관, 그러니까 정신 감정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세 가지 기관에서 한번 정신 감정을 해봤는데 딱히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정신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뭐 정신병원으로 가지도 않았겠네. 정신병원은 갑니다. 일단 보호 감호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가는데 1년밖에 있진 않아요. 1년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이 소년이 부모님을 쏴서 뭐 범죄 때문에 옛날에 에드 캠퍼가 자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쏴서 그 원래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이제 그 정신병원으로 갔잖아요. 그거하고는 영 다르게 이 친구는 그냥 정신병이 있어서 정신병원으로 갔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 두 가지 케이스죠. 에드 캠퍼는 어쨌든 법적 처벌인데 이 친구는 법적 처벌은 아닌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너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은 안 받고 그냥 정신병원으로 수감돼서 1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감이죠. 그러니까 보호 감호죠, 뭐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네. 치료 목적으로 치료상으로. 갔었는데 딱히 생각해 보면 정신병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1년 만에 나왔다 이런 게 또 이해는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뻔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네요. 네, 아버지가 또 받아줘요. 아버지가 받아줘서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인디애나 주에선 생활을 못할 거란 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군요. 근데 이 찰리가 그러면 형제는 누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이 2명 있었다고. 여동생 둘. 네. 그 두 여동생들이 좀 웃긴 게 이제 찰리 브란트랑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이거에 대해서 비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품고 갈 비밀로 하겠다라고 해서 두 여동생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 모르고 단지 자기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누나가 상당히 공포스러웠겠다. 인생이 무서웠겠다. 언제 얘가 막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겁에 질려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누나가 나중에 사건 일어난 다음에 뭐 경찰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바에 의하면 동생 찰리 브란트가 언제 또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밤에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 찰리 브란트가 자살한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찰리 브란트의 아까 아내였죠? 테리 브란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테리 브란트는 이 사실을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군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결혼을 안 시켰겠죠. 굳이 상대 이 사실을 안 게 그러니까 그 찰리 브란트의 아버지, 누나, 찰리 브란트 그리고 찰리 브란트의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자영이라고 하죠. 자영만 알고 있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찰리 브란트의 자영이 이제 찰리 브란트랑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찰리 브란트한테 아내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니겠냐. 너 테리 브란트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찰리 브란트가 언젠가 내가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끝내 알리지 않은 걸로.
그러면 지금 잠깐만. 그 아까 처음에 죽었던 미셸이 예. 이 누나의 아니에요. 딸이에요? 테리 브란트 쪽. 그러니까 이모라고 했잖아요. 이모니까 테리 브란트 쪽 계열 사람인 거죠. 아. 테리 브란트가 그러니까 미셸 존스의 이모고 찰리 브란트는 이모부. 이런 식인 그렇군요. 거죠. 제가 원래 이런 변명사를 안 하는데 오늘 원래 이제 목감기를 시작한 굉장히 이제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꾸 이제 진짜요? 황당한 걸 물어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핑계를 좀 대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모여서 테리 쪽 계열의 어리지도 않지 37이니까 그 친구에서 그러면 이쪽 외가 쪽 테리네 가족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이 많았겠네. 알았으면 말을 해줬어야지라고. 그렇죠. 이거 뭐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당연히 부부끼리인데 이런 거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 뭐 혹여나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정신과라든지 이런 거에서 통해서 감정 같은 거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상한 기후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겠네. 근데 이게 뭐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뭐 그냥 도덕적 책임 정도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플로리다에서 찰리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그 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괜찮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난한 생활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1986년 테리 브란트와 결혼을 하거든요. 부부 관계도 굉장히 원만한 편이었고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 평도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테리 브란트와 함께 살면서 취미 생활 같은 건 없었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낚시.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사람 관련해서 사진을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찾아보니까 굉장히 낚시하는 사진이 많습니다. 낚시 관련해서 사진. 뭐 해변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찍든지 아니면 낚시 도구를 들고 가족끼리 같이 찍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 가족끼리 다녔었군요. 그 가족이 아니 꼭 다닌 건 아닌데 뭐 굳이 낚시 도구 메고. 그러니까 미셸 존스랑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수사를 하면서 또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찰리 브란트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 찰리 브란트와 테리 브란트 집을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독특한 면이 굉장히 많았던 게 뭐냐면 상당량의 의학 서적하고 의학 전문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클릿 카탈로그를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클릿 카탈로그라는데 뭐 보석 카탈로그를 왜 갖고 있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표지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뭐 난지리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저게 뭘 광고하는 거지? 저는 솔직히 가끔 이제 그 호프집 같은 데 가면 큰 화면에 틀어주는 게 예. 축구 경기를 틀어줄 때가 많은데 그거 말고 가끔씩 이걸 틀어주는 내가 가는 데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빅토리아 시크스를 틀어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멍하니 보고 있죠.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한 그 의상을 입고 근데 란제리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의상이어서 되게 궁금해서 보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친구가 저게 모델들한테는 막 드림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장신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를 저도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보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들이 보석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중요한 게 이상입니다. 시체 성애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뭐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 뭐 사디즘 이런 형식을 소재로 한 웹사이트를 자주 들렸던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두운 내면이 조금씩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침대에 좀 이제 큰 이제 입구 침대 벽과 문이었나 벽이었나 지금 애매한데 기억이 여기에 인체 부도 상당히 큰 거의 실사판 이제 그 1대1 모델이라고 하죠. 그거. 그 모델에 신체 부도가 탁탁 걸려 있는 거죠. 과학실 같았겠네. 약간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랑 좀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게. 그러네요. 진짜 집이 좀 보면 제가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집이 굉장히 좀 물건들이 아주 번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딱딱딱 있으면서 그리고 집이 좀 밝아요. 약간 플로리다의 집이다. 해변가 집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런 유의 소설과 책과 그 섬찟한 그 인체 해부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이제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이런 원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거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느 한 그룹에 속하는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뭔가 하나가 핀트가 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마초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데일 밴드 그러니까 밴드가 아니라 키티 밴드를 붙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찾아 나가는 거지.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원래 그 정형화에서 벗어난 어떠한 부분이 실제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경우일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지금 내가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이제 처조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던 게 아닌가. 네, 아마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심장을 뺐던 것도 이제 분노가 느껴지긴 하지만 증오와 원래 사랑은 같은 감정의 발현이라고도 하거든요. 둘 다 이제 폭발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좀 띠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이제 어쩌면 노화된 자기 아내 그리고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을 자기 처조카한테 투영한 건 아닌가.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현실과 괴리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썰 생각으로는?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조카 미셸 존스를 항상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모셨다. 아마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걸 모았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제 성적 환상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조카라는 거죠. 그러면 조카에 대해서 왜곡된 성적 환상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 성적 환상이 그러니까 뭐 조카와의 뭐 솔직히 우리나라는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양에 보면 뭐 이제 난잡한 성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런 쪽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 때 갖고 있던 시체 성애라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이제 폭력을 통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조카에게 투영된 게 아니냐.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허리케인 기간 동안 이 사람의 그런 욕망이 결국 내재돼 있던 욕망이 분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폭풍우가 지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다른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자살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 제일 처음에 범죄가 시작됐다는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연쇄살인범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제 알 수 없는 공격을 가했고 마지막도 정말 멀쩡히 이제 친하게 지내던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형태로 자기의 범죄를 종료시켰잖아요. 이건 분명히 연쇄살인범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던 그런 연쇄살인범의 모습인데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연쇄살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미셸과 테리 브란트에게 저질렀던 이런 범죄 형태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범죄가 따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있었느냐라는 걸 추적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아까 낚시를 잘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지역에도 종종 갔던 거예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시로도 잘 갔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가잖아요. 해변가를 한 주니까 그 다른 주로 가서 주의 다른 동네로 가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혹시나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아까 이 범행 자체는 굉장히 인상 깊어요. 신체를 자르고 심장을 적출한 뭐 그런 범죄인데 이런 범죄가 추가적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있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비슷한 시기 있습니다. 1989년 쉐릴 퍼리쇼라는 노숙 여성을 살인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셸 존스처럼 되게 잔혹하게 살인됐거든요. 목도 거의 이제 베이다시피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심하게 공격됐고, 그다음에 심장 이제 내부 장기가 이제 적출 이렇게 됐다는 점, 배를 갈랐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시체가 발견된 지점이 찰리 브란트 부부가 살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건 무렵에 그 근처 도로를 배회하던 한 남자의 몽타주가 그때 당시 작성이 됩니다. 그 모습이 찰리 브란트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물론 몽타주는 좀 보면 볼수록 그런 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사진에 올려드리겠지만 그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리 브란트도 그러면 이 정도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찰리 브란트가 옷에 피를 잔뜩 묻히고 어느 날 들어왔더라. 이 사건 일어났을 무렵에. 그래서 테리 브란트가 내 남편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이 상황들이 상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찰리 브란트가 테리 브란트를 먼저 죽였을까요? 아니면 미셸 존스를 먼저 죽였을까요? 테리 브란트를 먼저 죽였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 소장님은 다른가요?
아니 나는 딱히 뭐 깊은 생각은 없는데 범행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찰리 브란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제 테리 브란트는 그냥 가슴에 7방이죠. 7방 이런 표현 좀 그렇다. 어쨌든 가슴에 이제 살인 자체를 했잖아요. 막 절명 바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보이고 반면에 미셸 존스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현장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시간을 더 오래 들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셸 존스를 먼저 저지르고 테리 브란트를 저지르기에는 약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범죄 시간도 길고 이러니까 오히려 미셸 존스 전에 테리 브란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미셸 존스를 공격하는 게 더 사건 여러 가지 비추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그냥 그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충동적이었으면 미셸 존스를 먼저 공격을 했고 테리 브란트를 죽이고 그다음에 미셸 존스를 완전히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좀 더 계획적이었다면 뭐 테리 브란트를 먼저 죽였을 수도 있고. 근데 공격은 미셸 존스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공격을 해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문득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범행 현장을 봐야지. 현장이 저희도 뭐 본 게 아니니까. 여하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이런 셰릴 퍼리쇼라는 노숙 여성을 공격했던 사건 외에도 한 건 정도는 이제 더 저질렀을 거다. 지금 뭐 애매해요. 이 사람에게 희생되는 숫자가 지금 확인된 거는 거의 4명 이제 셰릴 퍼리쇼까지 포함해서 4명은 확신나고 이제 20명 안팎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은 이제 일단 확실한 것 같다. 나온 거죠. 한편으로는 약간 게리 리지웨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물론 게리 리지는 완전히 사이코패스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숨어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했고 겉으로 보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게리 리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최소 지금 그러면 4명. 자기 어머니, 부인, 처조카, 그다음에 노숙 여성 이렇게. 그러네요. 연쇄살인마의 조건은 확실히 갖추었네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뭐 몇십 명을 죽였을 거라는 추정도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제. 거의 어렵죠 이제. 이 범죄 정보를 그러면 썰그 생각은 어때요? 이 사람이 찰리 브란트가 예전에 과거에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다 이런 사실들을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어린 나이에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해자 인권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뭐 범죄를 한번 처벌받았으면 끝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하냐 이런 건데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이제 인권은 또 정보 공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특히.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다 얘기했지만 추악한 환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다뤘던 자크, 호몰카. 아니요, 호몰카보다는 그 사람이 더 맞죠. 자크, 운터베거. 운터베거 같은 경우가 15년 가량 이제 수감을 돼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모범수처럼 한 것처럼 했다가 나오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살인을 다시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범죄자에게 숨어있는 검은 환상, 추악한 환상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짜 잘 파악해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운데 그게 되느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법정 형기가 다 끝나서 나가야 된다. 그래, 그건 인정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알아야지 그래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약간 경계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오히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물론 족쇄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자기 리스크를 올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범죄를 오히려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 후자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본격 본능을 그런 걸로 억제할 수 있으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경계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도 할 게 없어. 그러면 결국 또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사회 소속원이 되지 못하고 사회를 공격하는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갱생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면서 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또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인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아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복합적인 프로그램. 이게 그냥 정보를 공개하되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예를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 그럼 물론 자기가 죄졌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이제 뭐 법정 형기 끝났으니까 내 책임 끝 이런 거는 법적 얘기고 그 위에 뭐 사회적이고 뭐 이런 것들 책임들은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를 보완을 어떻게 해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유가족들 미셸 존스와 이제 그 테리 브란트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알았으면 우리가 이런 거 막을 수 있지 않았냐.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도 혹시 막을 수 있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알았으면 적어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알았으면 이혼하고 찾아와서 죽였겠지.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은 어떤 일이 어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고. 그런가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는 건 의미 없었을 것 같긴 해. 어차피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타겟이 된 거야 이미.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보가 그 이전에 공개가 됐었어야 되는. 거의 그렇죠. 초반에 공개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말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이런 정보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뭐 예전에 에드 캠퍼 같은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전과 기록이라고 하죠. 그거를 전과 기록을 없애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거 없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것도 굉장히 좀 잘 구축해야지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성범죄자는 공개가 되잖아요. 그것도 정보가. 몇 년인가 기한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게 아무래도 성범죄와 연쇄살인은 좀 비슷한 성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방화, 성범죄, 연쇄살인은 이게 세 개가 욕구에서 출발하는 범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물론 다 이제 범죄가 자기 욕구를 못 이겨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렇군요.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데 내가 지금 열 때문에 머리가 그런군요. 안 돌아가서 그렇군요. 그럼 이 살인범이 도대체 왜 이런 살인을 저질렀고 뭐 그런 거 알아낼 길이 없네요.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추측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뭐 테리 브란트 같은 경우가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매일 쓰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뭐 짤막하게나마 쓰는 수준이라서 이런 걸 통해서 엿볼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범인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말을 그 사람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여죄는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유추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런 환상들, 끔찍한 환상들이 이제 완전 심연으로 빠져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좀 새로운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소재가 좀 뭐 말할 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사람이 한 명씩 나와주니까 뭐 희생자가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말할 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사건이네요. 좀 새롭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루이스 가라비토. 네, 그렇습니다. 그 게리 리주에이처럼 썰은 좀 뭔가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꾸 미루더라고. 아니에요. 루이스 가라비토는 솔직히 별로 이제 그 사람들 잘 몰라서 지금 미뤄두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또 다른 면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나오긴 했어요. 제가 찾아서 그것이랑 좀 얘기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세계 공식 최다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이죠. 중 한 명. 누구지? 페드로 로페즈랑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페드로 로페즈가 더 많이 요거 이 사람이 2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식 은메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쨌건 세계 최고급의 최다 수준의 연쇄 살인을 저지른 루이스 가라비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은 없다고요? 최근에 발매된 제가 2014년 12월에 발매된 책에서 드디어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날름 마르크 베네케라고 저희가 종종 소개했던 그분
그 사람의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 음. 그 책에 루이스 가라비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책을 참고하고 또 그 책에서 다뤘던 주제를와 함께 그 루이스 가라비토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내용은 저희 LBC 방송국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로 오셔서 대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설이었습니다.